저 관을 밖으로 치워. 죽은 자가 내 자리를 더럽히게 두지 마. 최태준이 발로 상앞에 제사 그릇을 걷어찼다. 흰 자기 조각들이 진흙율과 함께 튀어오르며 강준혁의 얼굴을 덮쳤다. 진흙물이 그의 이마를 타고 흘러내려 눈가를 스치고 옷깃 안으로 스며들었다. 차갑고 끈적한 감각이 전신을 휘감으며 그를 한기로 떨게 했다. 강준혁은 그 자리에 서서 피하지 않았다. 진흙물이 그의 왼쪽 눈을 덮었고 그는 소매로 눈가를 닦아냈다. 소매 끝자락에 곧 누렇게 얼룩이 번졌다. 그는 빛이 바랜 검은 셔츠를 입고 있었고 빗의 단추 하나는 풀어져 있었으며 소매 끝은 닳아 있었다. 이것이 그가 이 영당에서 사흘 밤낮을 지키며 갈아입은 유일한 옷이었다. 사흘 전 병원에서 아버지의 시신이 운구되어 돌아왔을 때 최태준과 윤미숙이 동시에 도착했다. 김 변호사가 모든 이가 지켜보는 가운데 유언장을 낭독했다. 청담동 본가, 한송그룹 지분 12.7%, 성북동 상업용 건물 2동, 금고 내 모든 유가증권 및 귀중품 전부 최태준 씨가 상속합니다. 강준혁은 그때 영당 가장 구석에 서 있었다. 그가 선 자리 위로는 새는 처마가 있었고 빗방울이 기와 틈으로 떨어져 그의 뒷목을 한 방울씩 적셨다. 강준혁 씨, 김 변호사가 노안경을 고쳤으며 태 위로 시선을 던졌다. 부친께서 구두로 남기신 말씀은 준혁은 학벌과 능력이 있으니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 태준이 더 돌봄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유언장에는 부동산이나 지분 일체가 배분되지 않았습니다. 없었다. 아무것도. 그는 병상에서 49날을 지켰다. 하루에 3시간도 못 잤다. 아버지가 관을 꽂고 말을 못하실 때 그 마르고 여인 손을 붙잡고 있던 것은 그였고 스푼으로 유동식을 떠먹인 것도 그였으며 한밤중에 모니터의 경보음에 놀라 깨어나 간호사를 부른 것도 그였다. 반면 최태준은 아버지가 더 돌봄이 필요하다고 한 그 아들은 49날 동안 단 한 번도 얼굴을 비치지 않았다. 지금 그는 영당 한복판에 서서 반들반들한 새 열쇠를 건네받았다. 청담동 본가의 열쇠였다. 형. 최태준이 그의 앞에 멈춰 섰다. 두 사람 사이는 반걸음도 채 되지 않았다. 강준혁은 그에게서 풍기는 백설향과 사향이 섞인 향수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영당 안에 퍼져있는 제사종이 타는 냄새와 뒤섞여 관자놀이를 욱신거리게 했다. 아버지가 편애하셨다고 원망하지 마. 최태준이 고개를 숙여 그를 바라보며 입가에 미소를 띄었다. 아버지는 생전에 내게 여러 번 말씀하셨어. 너는 고집이 세고 융통성이 없어서 그룹에 두면 일만 망친다고. 나처럼 그는 자신의 정장 어깨에 묻지도 않은 먼지를 털어내는 신용을 했다. 내가 어떻게 아버지의 근심을 덜어드리는지 아시잖아. 그는 왼쪽으로 한 걸음 내디뎠고 구두 끝이 흰 자기 조각 하나를 걷어찼다. 조각이 강준혁의 정강이에 튕겨 부딪혔다. 얇은 옷감 너머로 날카로운 통증이 전해졌다. 게다가 최태준이 안주머니에서 깔끔하게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내 강준혁 앞에서 펼쳤다. 아버지는 생전에 내게 200억을 빚지셨어. 차용증이 여기 있어. 직접 서명하셨고 계좌 이체 기록도 남아있어. 원래 사람이 죽으면 빚은 사라지는 게 맞지만 나는 채권자니까 유산에서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어. 그는 종이를 다시 접어넣으며 강준혁의 어깨를 툭 쳤다. 힘은 세지 않았지만 그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태도에 강준혁의 치아가 서서히 악물렸다. 그러니까 이 집, 청담동 이곳은 사실 지금은 내 거야.
내가 채권으로 상계 처리한 거지. 강준혁이 그를 바라보았다. 최태준이 웃고 있었다. 눈가와 입가에 오래 기다리던 순간을 마침내 맞이한 듯한 미소가 가득했다. 그의 뒤에는 윤미숙이 서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유골함을 안고 있었고 눈가가 붉어졌지만 립스틱은 흐트러짐 없이 발라져 있었고 입술선은 자로 잰 듯 정교했다. 그녀는 처음부터 끝까지 강준혁을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다. 사나흘의 건장한 사내들이 다가왔다. 검은 티셔츠의 팔뚝은 문신으로 가득했고 그중 하나는 입에 담배를 문 채 연기를 뿜으며 관 위에 재를 떨어뜨렸다. 옮겨 최태준이 관 쪽으로 턱을 끄덕였다. 영안차가 골목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 오래 기다리게 하지 마. 내 쌍의 손이 관 바닥을 붙잡았다. 그 관은 소나무로 만든 가장 싼 자재였다. 판자가 얇아 손가락으로 누르면 자국이 남을 정도였다. 강준혁은 그 손들이 관을 붙잡고 관이 바닥에서 수 센티미터 들어 올려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최태준이 몸을 돌려 출구로 향했다. 잠깐. 그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다. 쉰 목소리였고 목구멍에 마른 모래를 삼킨 듯했다. 최태준이 뒤돌아보았다. 강준혁이 허리를 굽혔다. 그의 오른손이 관 바닥과 내부 안감 사이의 좁은 틈새로 들어갔다. 손가락 하나 들어가기 어려울 정도로 좁았지만 그는 49일 전부터 그곳에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버지가 중환자실에서 유일하게 의식을 되찾았던 순간 단 1분 남짓. 그 1분 동안 아버지의 입술은 여러 번 열리고 닫혔고 쉰 목소리로 네 글자를 내뱉었다. 관. 밑에. 네 글자. 강준혁은 그때 그것이 병중의 헛소리라고 생각했지만 머릿속에 새겨두었다. 49일. 그는 매일 영당에서 최태준과 윤미숙이 없는 틈을 기다리며 관 바닥 가장자리를 한 뼘 한 뼘 더듬었다. 이틀째 되는 날, 그는 무언가를 찾아냈다. 매우 좁은 이중 바닥 사이에 단단한 물체가 끼워져 있었다. 그는 그 자리에서 꺼내지 않았다. 그는 기다렸다. 최태준이 모든 패를 드러낼 때까지. 이제 패가 공개되었다. 강준혁의 손이 틈새에서 빠져나왔다. 그의 손가락 사이에는 검은 크라프트지 봉투가 끼어 있었다. 봉투 입구에는 아버지의 개인 인장이 찍혀 있었다. 세 글자, 강정호, 볼록한 문양이 눈에 띄게 선명했다. 그는 봉투를 찢었다. 영당 안이 한순간 조용해졌다. 최태준의 미소가 얼굴에 굳어졌다. 입가에는 여전히 위로 휜 호가 남아 있었지만 눈빛이 변했다. 윤미숙이 마침내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디올 999 립스틱으로 칠해진 입술이 살짝 벌어졌다. 김 변호사가 노안경 너머로 눈을 가늘게 뜨고 바라보았다. 강준혁이 봉투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다. 매우 얇았고 워터마크가 있었으며 상단의 검은 활자로 한송그룹 실적 연동 주식 담보 추가 계약서라고 적혀 있었다. 아래에는 서명, 붉은 인장, 공증인에 접힌 인장이 있었다. 3년 전 날짜였다. 그는 3초 동안 그것을 응시했다. 전문 교육을 받은 그는 30초 안에 전체 상업 계약서를 읽고 핵심 조항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 3초 동안 그는 단 한 줄만 훑었다. 제4조 제2항. 을이 연속 3년간 순이익이 약정치에 미달할 경우 갑이 보유한 전 주식을 10배 프리미엄으로 환매해야 한다. 을이 기한 내에 이행하지 못할 경우 을 명의의 모든 자산, 부동산, 지분, 유가증권,
개인 계좌 자금 포함, 은 자동으로 갑 또는 갑의 법정 상속인에게 이전된다. 그가 고개를 들었다. 최태준. 목소리는 높지 않았다. 하지만 모든 음절이 얼음물에서 건져 올려진 듯 했다. 방금 아버지가 너에게 200억을 빚졌다고 했지? 최태준이 한 걸음 다가서며 그 종이를 낚아채려 손을 뻗었다. 내 손에 든 게 뭐야? 강준혁이 그 종이를 관 뚜껑 위에 턱 내리쳤다. 소나무 판자가 울리고 재단 위 촛대가 기울어져 흰 양초가 굴러떨어져 퍽 소리와 함께 지는 물 속에 꺼졌다. 녹은 초가 관 뚜껑 위에 튀어 흰 얼룩을 만들었다. 3년 전 강준혁이 한 걸음 내디뎠다. 그의 검은 셔츠는 비와 지는 물에 흠뻑 젖어등을 타고 붙어 있었고 그의 몸은 마치 담금질된 칼처럼 말랐다. 동성건설이 부도 직전이었지. 납품업체들이 문 앞에 몰려와 대금을 요구했고 은행들은 3개월째 대출을 중단했어. 아버지가 개인 자격으로 200억을 투입했어. 조건은 그는 관 뚜껑 위의 종이를 톡톡 두드렸다. 내가 이 실적 연동 계약에 서명한 거야. 3년 연속 순이익 150억 이상. 미달 시 10배 프리미엄 환매. 그가 고개를 들어 최태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동성건설의 지난 3년간 실제 순이익 첫 해 73억, 둘째 해 52억, 셋째 해는 내가 회계법인을 바꿔서 장부를 평탄하게 만들었어. 하지만 내가 잊은 게 하나 있어. 감가상각 기간을 10년에서 30년으로 늘리는 그런 수법은 회계법인에 갓 입사한 신입도 속일 수가 없어. 이 세 장부는 내가 전부 확인했어. 원장과 대조해 보았지. 그가 한 걸음 더 다가섰다. 두 사람 사이는 팔 하나도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좁아졌고 최태준은 강준혁의 눈에 지는 물에 물들여진 채 남아있는 붉은 혈관을 볼 수 있었다. 계약서대로라면 내가 아버지께 진 빚은 200억이 아니야. 2000억이지. 영당 안의 숨소리가 멈췄다. 갈지 못하면 강준혁의 목소리는 서서히 조여지는 철사와 같았다. 내 명의의 모든 자산 2집, 성북동 상업용 건물 2동, 그룹 지분 12.7%, 문 앞에 세워진 마이바흐. 그는 잠시 멈추고 최태준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다. 내가 입고 있는 이 옷까지. 지금 전부 내 거야? 최태준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다. 그 하얀색은 광대뼈부터 시작되어 아래로 퍼져나갔고 광대뼈 아래 피부는 먼저 창백한 청색으로 변했다가 턱선을 타고 목까지 번졌다. 하지만 그것은 단 한순간뿐이었다. 곧 그 아래에서 또 다른 사나운 기운이 솟아올랐다. 이게 그는 관 뚜껑 위의 계약서를 잡으려 손을 뻗었다. 위조 문서야. 난 이런 적 없어. 서울 북부 공증원 제22072로 기록, 강준혁이 그가 종이에 닿기도 전에 계약서를 빼앗으며 한 걸음 물러섰다. 원본은 서울 북부 공증원에 보관되어 있어. 지금 당장 전화로 확인할 수 있어. 3년 전 서명 필적 감정, 공증인 업무 기록, 전부 확인 가능해. 최태준의 손이 공중에 멈췄다. 윤미숙이 움직였다. 그녀는 뚜둑뚜둑 하이힐 소리를 내며 달려와 강준혁의 손에서 계약서를 낚아챘다. 손톱이 너무 길어 낚아챘을 때 종이에 찢 하는 가벼운 소리가 났고 종이 모서리에 작은 금이 갔다. 그녀는 종이를 몇 초 동안 응시했고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그리고 그녀가 웃었다. 그 웃음소리는 강준혁이 기억하는 것과 같았다. 3년 전 어머니의 유품이 본가에서 치워지던 날
윤미숙이 거실에 서서 물건을 정리하며 웃었던 그 웃음. 입꼬리가 위로 휘는 각도가 지금과 똑같았다. 강준혁 그녀는 계약서를 재단 옆촛대 위로 들어 올렸다. 불꽃이 종이에서 2cm도 떨어져 있지 않았다. 내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어. 죽은 사람이 서명한 문서, 법적 효력이 있다고? 사람이 죽으면 빛도 사라지는 거야. 몰라? 종이 모서리가 불에 그을리며 말리기 시작했다. 내가 지금 이걸 태워버릴 거야? 태우고 나면 넌 뭘로 증명할 건데? 뭘로 태준에게 그 2천억을 요구할 건데? 강준혁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는 빼앗으러 달려들지 않았다. 그는 단지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다. 종이가 두 번째 접힌 자리까지 말려 들어갔을 때 영당 밖에서 엔진 소리가 들렸다. 한 번, 무겁고 낮게. 마치 엄청난 중량의 무언가가 젖은 청석 골목길 위에 동시에 멈춰 선 듯했다. 6번, 연달아. 그리고 나무 문이 열렸다. 먼저 들어온 것은 비바람이었다. 흙과 풀 냄새를 머금은 찬바람이 문틈으로 밀려 들어와 재단 위에 남은 초들을 흔들었다. 그리고 사람의 발소리였다. 구두가 문지방을 밟는 소리가 차분하고 고르게 울렸다. 처음 들어온 사람은 강준혁이 알지 못했다. 두 번째는 성북구 공증원 이주임이었다. 세 번째 서울지방경제수사대 박창호 팀장이었다. 그리고 네 번째였다. 그 사람은 우산을 쓰지 않았다. 진회색 캐시미어 코트, 어깨 위에 가는 빗방울들이 맺혀 있었고 머리카락은 이마에 젖어붙어 있었지만 걸음걸이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가 문지방을 넘을 때 영당 안의 조명이 마치 다른 각도로 비치는 듯했다. 윤미숙이 손에 쥔 계약서를 재단 위에 퍽 하고 떨어뜨렸다. 불꽃이 종이 위에서 잠시 타올랐다 꺼졌다. 남은 재가 가느다란 연기 줄기를 피워올리며 희미한 공기 속으로 사라졌다. 최태준의 무릎이 살짝 꺾였다. 아주 미세하게 무릎이 앞으로 밀렸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 마치 순간적으로 뼈를 지탱할 힘을 잃은 듯했다. 강정호가 문간에 서 있었다. 그는 많이 여의었다. 광대뼈가 두드러지고 눈구멍이 움푹 패였으며 목의 피부는 느슨하게 처져 있었다. 전체적으로 49일 전보다 한 뼘 이상 여의었다. 하지만 그 눈은 빛나고 있었다. 그 빛은 젊은이들의 날카로움이 아닌 깊이 가라앉은 무언가가 갑자기 솟아오르는 잔잔한 호수 밑에 겨울 내내 쌓인 얼음이 녹아내리는 듯한 빛이었다. 그가 영당을 가로질렀다. 모든 걸음이 단단하게 박혔다. 검은 티셔츠에 건장한 사내들 옆을 지나갈 때 그들은 동시에 한 걸음 물러섰고 관 바닥에서 손을 떼었다. 최태준 옆을 지나갈 때 최태준은 몸을 비스듬히 피하며 무언가 말하려는 듯 목구멍에서 하는 애매한 소리를 냈다. 강정호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강준혁 앞에 섰다. 2초 동안. 그리고 그는 젖은 캐시미어 코트를 벗어 털고 강준혁의 어깨에 걸쳐 주었다. 코트에는 아직 체온이 남아 있었다. 어깨에서 등까지 감싸며 3시간 넘게 얼어붙었던 강준혁의 몸이 뼛속부터 따뜻함을 끌어올렸다. 아들아. 아버지의 목소리는 쉰 목소리였다. 사포로 나무를 문지른 듯했다. 이 석 달 고생 많았다. 강준혁이 입을 열었다. 오랫동안 준비했던 말들 괜찮아요. 당연한 거예요. 그럴 필요 없으세요. 이 모두 목구멍에 막혔다.
그는 고개를 숙여 자신의 오른쪽 검지에 벤 나무가시 자국에서 여전히 피가 스며나오고 있는 것을 보았다. 핏방울이 마른 진흙과 섞여 손등에 달라붙어 있었다. 아버지의 손가락이 그의 어깨에 얹어 있었다. 마디가 도드라지고 힘이 실려 있었다. 강정호가 몸을 돌렸다. 최태준. 그는 평범하게 불렀다. 마치 사무실에서 부하 직원을 불러 업무 보고를 받듯이. 방금 나를 한강에 던지겠다고 했지? 최태준의 입술이 두어 번 떨렸다. 소리는 나지 않았다. 강정호가 고개를 돌려 문간에 박창호를 바라보았다. 박 팀장, 수거할 시간이다. 박창호가 부하들을 이끌고 문간을 넘어섰다. 제복이 꼿꼿했고 걸음걸이는 일치했다. 4명이 최태준을 향했고 2명이 윤미숙을 향했다. 수갑이 제복 주머니에서 꺼내지는 소리는 매우 가벼웠다. 금속이 부딪히는 철컹 소리가 고요한 영당 안에서 유난히도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서울지방검찰청 구속영장에 따라 박창호의 목소리는 높지도 낮지도 않았다. 평범한 공문서를 낭독하듯이. 최태준 씨는 업무상 횡령, 문서 위조, 자금 세탁 혐의로 총 혐의 금액이 500억 원을 상회합니다. 윤미숙 씨는 공모 및 불법 자금 이전 혐의로 체포합니다. 즉시 체포를 집행합니다. 최태준이 한 걸음 물러섰다. 그의 허리가 제단 모서리에 부딪혔고 제단 위의 유골함이 흔들리며 쓰러졌다. 액자 유리가 산산조각 나며 깨졌다. 깨진 유리 조각 사이로 강정호의 흑백 사진이 드러났고 가장자리에 긴 금이 갔다. 무슨 권리로 최태준의 목소리가 갑자기 한 옥타브 높아졌다. 그 높은 음은 절박한 상황 속에서 나오는 허세였다. 강정호. 넌 죽지 않았어. 넌 죽음을 위조했어. 이건 사기야. 넌. 첫째, 강정호가 그의 말을 잘랐다. 그의 목소리는 식은 물처럼 평평했다. 나는 어떤 보험사에도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았다. 둘째, 나의 사망 정보 변경은 형사수사 조치로서 서울지방법원의 특별 승인을 받아 진행되었다. 그가 잠시 멈추었다. 업무상 횡령 수사를 위한 조치였다. 최태준의 얼굴이 완전히 무너졌다. 눈부터 시작하여 무너져 내렸고 광대뼈 위에 살이 서서히 가라앉았으며 마침내 그의 얼굴 전체가 지탱력을 잃고 마치 누군가가 주무른 반죽처럼 되었다. 윤미숙이 2명의 여성 경찰관에게 재단 옆에서 제압되었다. 그녀는 저항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은 강정호를 뚫어지게 응시했고 입술은 떨렸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당신 최태준의 목소리에서 부서진 음절이 흘러나왔다. 언제부터? 2년 전이야, 강정호가 말했다. 동성건설 재무이사가 퇴직 전에 내게 보낸 익명의 편지였어. 그 편지에는 세건이 계좌 이체 캡처가 첨부되어 있었지. 그때부터 너희의 모든 자금 이동은 내 기록 안에 있었어. 그가 잠시 멈추고 최태준을 바라보았다. 내게 부족했던 건 증거가 아니었어. 내게 부족했던 건 단 하나의 자리였어. 내가 공증인과 수사팀 앞에서 횡령한 자금의 출처를 직접 입으로 말하게 할 그런 자리 말이야. 최태준의 무릎이 마침내 견디지 못했다. 그는 무릎을 꿇었다. 그가 직접 걷어찬 제사 그릇 조각과 진흙물이 깔린 그 자리 위에 무릎이 부른 제사 종이에 파묻혔다. 그는 고개를 들어 강정호를 올려다보았고 그의 입술은 보이는 속도로 떨리고 있었다. 아, 아버지, 다 그녀가
그녀가 시켰어요. 윤미숙이 갑자기 재단 옆에서 몸을 일으켰다. 최태준. 너, 그녀의 목소리는 귀를 찌를 듯 높아졌고 립스틱은 마침내 입가에서 번져 턱까지 퍼져 마치 마른 핏자국처럼 보였다. 분명히 내가. 그만, 강정호가 말했다. 두 글자. 영당이 순간적으로 조용해졌다. 빗소리만 남았다. 데려가. 박창호의 부하들이 다가갔다. 수갑이 철컹 소리와 함께 최태준의 손목에 채워졌다. 그는 진흙물 속에 무릎을 꿇은 채 팔이 뒤로 묶여 끌려 올라갈 때 그의 구두가 바닥에서 삐걱 하는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마이바흐 열쇠가 정장 주머니에서 떨어져 딩 하고 강준혁의 발치로 굴러왔다. 강준혁은 잠시 내려다보았다. 주우려 하지 않았다. 윤미숙이 끌려나가며 강준혁 옆을 지나칠 때 잠시 멈추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매니큐어가 칠해졌지만 지금은 재와 침으로 범벅이 된 그녀의 손으로 그의 팔을 붙잡았다. 넌 이미 알고 있었지, 그녀가 말했다. 목구멍에 무언가가 걸린 듯 목소리는 답답하고 쉰 목소리였다. 너희 부자는 이미 짜고 있었던 거야? 강준혁이 자신의 팔을 빼냈다. 난 몰랐어, 그가 말했다. 윤미숙이 잠시 멈칫했다. 정말 몰랐어. 강준혁의 목소리는 매우 가벼웠다. 그는 연기를 하기 위해 나까지 속였어. 그는 내게 단 하나의 봉투만 남겨주었을 뿐이야. 그는 고개를 숙여 손에 쥔 빈 검은 크라프트지 봉투를 바라보았다. 봉투 입구의 인장이 빛 아래에서 은은하게 반사되었다. 그는 자신의 친아들까지 속인 거야. 그 연극이 충분히 진짜 같아 보이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그는 고개를 들어 윤미숙의 눈을 마주 보았다. 장례식에서 그런 말들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윤미숙의 입술이 떨렸다.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끌려나갔다. 문지방을 넘을 때 빗줄기가 그녀를 적셨고 그녀는 빗속에서 작은 실루엣으로 줄어들었다. 그녀는 세 번째 차량에 밀려 들어갔다. 차문이 닫히며 둔탁한 소리가 났다. 최태준은 두 번째 차량에 있었다. 짙은 색 유리창 너머로 그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고 흐릿한 실루엣만 보였다. 고개가 숙여졌고 어깨는 무너져 내렸다. 강정호는 영당문간에 서서 몇 대의 차량이 골목 밖으로 한 대씩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았다. 차량의 불빛이 빗속에서 어둡고 붉은 빛의 점들을 이어갔고 점점 작아지다 마침내 빗줄기에 삼켜졌다. 그는 몸을 돌려 다시 걸어 들어왔다. 관 옆을 지날 때 잠시 멈추어 깨진 유골함 유리 조각들을 한 조각씩 치우고 그 가운데서 자신의 사진을 집어 올렸다. 흑백 사진 뒷면에는 윤미숙의 필체로 된 메모지가 붙어 있었다. 유골함 사진은 이걸로 쓰세요. 정말 잘 나왔네요. 강정호가 2초 동안 그것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메모지를 떼어내어 한 손으로 구겨 구석에 찢긴 제사종이 더미 속에 던져 넣었다. 그리고 그는 강준혁을 향해 걸어갔다. 빈 손을 내밀었다.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내게 줘. 강준혁이 빈 봉투를 그의 손에 넣었다. 강정호가 봉투를 받을 때 그의 손가락이 강준혁의 손등에 난 상처에 닿았다. 그는 잠시 내려다보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코트 주머니에서 깔끔하게 접힌 흰 손수건을 꺼냈다. 모서리에는 강씨 가문의 문장이 수놓여 있었다. 그가 손수건을 강준혁의 손등에 대었다. 3초 동안.
핏방울이 면직물에 흡수되어 작은 암적색 얼룩을 남겼다. 집에 가자 아버지가 손수건을 거두며 몸을 돌려 문간으로 걸어갔다. 내 어머니가 뒷마당에 김치 한 항아리를 묻어두셨어. 오늘 꺼내자. 강준혁은 그 자리에 서서 아버지의 뒷모습이 문지방을 넘는 것을 바라보았다. 빗줄기가 문틈으로 밀려들어와 아버지의 스웨터 등을 적셨다. 그는 손을 들어 올려 한 번 보았다. 손등의 상처는 손수건으로 누른 후 더 이상 피가 나지 않았지만 가장자리는 여전히 붉게 부어 있었다. 그는 걸음을 옮겨 따라 나갔다. 롤스로이스 6대가 골목에 주차되어 있었다. 맨 앞 차량의 문이 열려 있었고 기사가 우산을 받쳐들고 서 있었다. 강정호는 이미 뒷좌석에 몸을 구부려 앉아 있었고 차 안에서 그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강준혁이 걸어가 몸을 구부려 앉았다. 차문이 닫히고 난방이 순식간에 몸을 감쌌다. 가죽 시트는 부드럽고 따뜻했으며 아버지의 체온이 남아있는 캐시미어 코트와 함께 3시간 넘게 얼어붙었던 그의 뼈를 서서히 녹여주었다. 천천히 아버지가 기사에게 말했다. 차량이 골목을 빠져나갔다. 강준혁은 시트에 몸을 기대고 눈을 감았다. 빗방울이 아뷰리를 타고 흘러내렸고 강남구의 네온 불빛이 수증기에 의해 따뜻한 색으로 번져 눈꺼풀 밖으로 스쳐 지나갔다. 아버지의 손이 그의 무릎 위에 얹혀 있었다. 손등의 피부는 느슨해졌고 뼈마디는 도드라져 있었지만 힘은 안정적이었다. 내 어머니가 떠나시기 전에 김치를 담그셨어. 아버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외가에서 가져오신 레시피로 만드셨지. 22년을 묻어두셨어. 내가 어렸을 때 가장 좋아했던 게 바로 그 무오김치였잖아. 강준혁은 눈을 뜨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입꼬리가 살짝 움직였다. 차량이 첫 번째 교차로를 돌 때 그는 아버지가 한마디를 덧붙이는 것을 들었다. 미안하다. 매우 가벼운 목소리였다. 거의 와이퍼의 움직임에 묻힐 정도로. 강준혁의 속눈썹이 살짝 떨렸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무릎 위에 얹혀 있던 그의 손이 옆으로 2cm 움직였다. 아버지의 손등에 닿았다. 두 손이 시트 사이에 맞닿아 있었다. 둘 중 누구도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차량은 계속 달렸다. 비가 잦아들었다. 골목 입구의 가로등 불빛이 유리창을 통해 비춰져 두 사람의 닮은 옆모습을 따라 한 줄기씩 스쳐 지나갔다. 한 줄기, 한 줄기, 또 한 줄기. 강준혁은 김치 냄새에 눈을 떴다. 그는 잠들지 않았다. 그는 본가 대청의 의자에 몸을 기댄 채 눈을 감고 있었고 여전히 아버지의 캐시미어 코트를 걸친 채였다. 코트 주머니에는 뜯지 않은 휴지 한 팩과 반쯤 남은 혈압약이 들어 있었다. 약의 은박 포장이 갈비뼈에 닿아 불편했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그저 주방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을 뿐이었다. 주걱이 냄비에 닿는 소리, 물이 도마에 흐르는 소리, 그리고 김치가 썰리며 나는 아삭하고 즙이 튀는 소리. 22년 전 어머니가 주방에서 분주히 움직이시던 모습이 기억 저편에서 떠올랐다. 하얀 원피스, 허리 뒤에서 나비 매듭으로 묶인 앞치마끈, 흥얼거리는 노래, 춤추듯 리드미컬하게 김치를 써시던 모습. 그가 눈을 떴다. 아버지가 등을 보인 채 썰어놓은 김치 한 접시를 식탁 위에 올려놓고 계셨다. 김치의 색은 깊은 호박색으로 변해 있었다. 22년 전 그 겨울 땅에 묻혔을 때의 선명한 초록색과는 완전히 달랐다.
22년간 숙성된 신맛이 마늘과 고춧가루의 향과 어우러져 온 집안에 퍼져나갔다. 아버지의 동작은 매우 느렸다. 접시를 놓기 위해 허리를 굽힐 때 허리가 굳어지는 듯했고 몸을 펼 때 무릎에서 뚝 소리가 났다. 그가 병상에 누워있던 49일은 연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진짜였다. 급성 뇌경색으로 중환자실에서 14일, 일반 병실로 옮겨 20일을 더 보냈다. 퇴원 후 비밀 보호주택으로 옮겨져 요양했지만 신체 기능의 손상은 진짜였다. 깼어. 아버지가 접시를 내려놓고 뒤돌아 그를 바라보았다. 주방 천장 등의 따뜻한 불빛이 그의 옆얼굴을 비추며 야윈 얼굴에 깊게 패인 주름을 또렷이 드러냈다. 가서 얼굴 씻어. 밥 준비됐어. 강준혁이 일어섰다. 코트가 어깨에서 미끄러졌고 그는 받아서 등받이에 걸쳤다. 복도 끝 화장실로 걸어가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진흙물이 말라 구레나룻과 턱의 딱딱한 갈색 껍질을 이루고 있었다. 눈 밑은 보라색에 가까울 정도로 짙게 패였고 입술은 갈라져 터졌으며 입가에는 오래전에 굳은 핏자국이 있었다. 언제 깨물었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그가 수도꼭지를 돌렸다. 찬물이 얼굴에 부딪혔다. 마른 진흙 껍질이 물에 녹아 턱선을 타고 흘러내렸고 하얀 세면대 위에 탁한 동심원을 그리며 번져 나갔다. 세 번째 물을 끼얹을 때 그는 자신이 떨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손가락이 뼛속부터 움츠러들며 주먹을 쥐었고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그는 손을 풀었다. 열흘 넘게 팽팽하게 당겨졌던 긴장감이 물에 씻겨 내려가듯 몸에서 한 겹씩 벗겨져 나갔고 마지막 남은 것은 텅 빈 허탈감뿐이었다. 그는 몸을 일으켜 수건으로 얼굴을 닦았다. 식당으로 돌아왔을 때 식탁 위에는 이미 음식이 차려져 있었다. 흰쌀밥, 된장찌개, 구운 생선, 고사리 나물, 그리고 한가운데는 그 호박색 김치 접시. 아버지는 식탁 한쪽 끝에 앉아 있었고 두 벌의 수저가 놓여 있었다. 그는 자신의 밥그릇을 들고 김치 한 점을 집어 강준혁의 밥 위에 얹어 주었다. 먹고 나서 얘기하자. 강준혁이 고개를 숙여 밥을 먹었다. 첫 점 김치를 씹자 신맛이 양쪽 어금니를 찌르고 이어 매운맛이 코끝을 찡하게 했다. 그 매운맛 속에는 아주 미세한 단맛이 섞여 있었고 혀끝에서 서서히 녹아내렸다. 22년 전에 그 맛이 기억 깊은 곳에서 밀려올랐다. 그가 5살이었을 때 같은 식탁 의자에 앉아 있었고 어머니가 갓 담근 무오김치 한 그릇을 그의 앞에 내밀며 맛 좀 봐, 간이 맞나? 하고 웃으셨던 그 순간. 그는 큰 숟가락으로 밥을 퍼 입에 넣으며 그 감정을 꾹 눌러 담았다. 새 그릇을 먹었다. 아버지도 2 그릇을 드셨다. 두 사람 모두 말이 없었고 수저가 그릇 가장자리에 닿는 소리와 씹는 소리만이 들렸다. 창밖에 비는 그쳤고 은행나무 가지가 저녁 빛 속에 고요히 서 있었으며 가장 높은 가지에서 빗방울이 떨어졌다. 한 방울, 2 방울, 푸른 벽돌 위에. 수저를 내려놓을 때 강준혁이 고개를 들었다. 말씀하세요. 그는 2 손을 식탁 위에 얹고 10손가락을 깍지 꼈다. 이 동작은 그가 법무법인 회의실에서 상대방 증인에게 반대 신문을 시작할 때의 습관적인 자세였다. 맞은편에 앉은 사람은 그의 아버지였지만 그는 완전한 설명을 들어야 했다. 아버지가 그를 바라보며 밥그릇을 밀어내셨다. 내가 묻는 게 언제부터였냐? 2년 전이야. 동성건설에서 퇴직한 재무이사 한 명이 내게 익명편지를 보냈어. 세건이 계좌 이체 캡처가 첨부되어 있었지.
최태준과 윤미숙이 위조된 구매 계약을 통해 그룹 본사의 자금을 설비 선수금 명목으로 동성건설의 동유럽 자회사 계좌로 이체했고 그 자회사에서 다시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의 페이퍼 컴퍼니로 자금을 돌려서 아주 긴 자금 세탁 경로를 거쳤지. 아버지의 목소리는 평탄했다.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는 듯했다.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을 시켜 천천히 조사하게 했어. 조사가 깊어질수록 그들이 같은 수법으로 한두 번이 아닌 여러 차례에 걸쳐 자금을 빼돌린 것이 드러났어. 320억, 전부 해외 부동산을 구매하는 데 사용되었고 최태준의 어머니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어. 그때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셨어요? 증거가 부족했어. 아버지가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차는 이미 식었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고 삼켰다. 모든 이체는 동성건설의 장부에 기록되어 있었고 표면적으로는 한송그룹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어 보였어. 최태준은 모든 책임을 아래 재무이사에게 돌리고 빠져나갈 수 있었지. 그렇지 않으면 그가 직접 인정하지 않는 한 강준혁이 받아 말했다. 맞아. 아버지가 찻잔을 내려놓고 두 손을 깍지 껴 식탁 위에 얹었다. 나는 그와 윤미숙이 완전히 경계를 풀고 믿을 수 있는 제3자가 지켜보는 자리에서 불법 자금의 출처를 직접 입으로 말하게 할 그런 장소가 필요했어. 강준혁이 몇 초간 침묵했다. 그래서 위조 사망을 선택하셨군요. 그래. 뇌경색은 진짜야. 아버지가 손을 들어 자신의 목 옆면에 아직 완전히 가라앉지 않은 정맥 주사 자국을 만지셨다. 뇌경색은 진짜였어. 중환자실에 입원한 것, 병상에서 14일 동안 말을 못한 것도 진짜였어. 나는 단지 그는 잠시 멈추었다. 그 기회를 이용해 계획을 앞당겼을 뿐이야. 그가 강준혁을 바라보았다. 내가 병상 옆에 엎드려 잠들었을 때 나는 의식을 되찾았어. 나는 널 약 10분 동안 지켜봤지. 내 손등에는 온열 찜질로 인한 붉은 자국이 있었고 너 자신도 몰랐더구나. 강준혁의 숨이 잠시 멈췄다. 그리고 나는 이 계획을 김 변호사와 박 팀장에게 알렸어. 그들은 이틀 동안 준비했지. 사흘째 되는 날, 나는 전원에서 병원 후문으로 차량에 실려 나갔고 경찰이 제공한 타인의 시신으로 대체되어 영안실로 옮겨졌지. 최태준은 확인하지 않았어요. 그가 보낸 사람이 한 번 확인하러 왔어. 아버지가 의자 등받이에 기대며 입꼬리를 살짝 움직였다. 그의 회사 행정관리였는데 영안실 문 밖에서 5분도 채 안 서고 갔어. 그가 보고한 것은 얼굴이 부어서 확인할 수 없는 시신이었다. 그걸로 충분했어. 강준혁이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 얼굴은 그의 기억보다 훨씬 여위어 있었고 광대뼈가 피부를 밀어 올리고 있었으며 주름은 눈가에서 관자놀이까지 뻗어 있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같았다. 깊고 단단하며 바닥을 알 수 없는 우물처럼. 제가 이 49일 동안 영당에서 지킨 게 누군지 아세요? 강준혁이 물었다.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으셨다. 하지만 식탁 위에 얹힌 손의 검지가 가볍게 한 번 두드려졌다. 빈관이었어요. 강준혁의 목소리는 억양이 없었지만 단어 사이의 간격이 평소보다 반 박자 길었다. 저는 방석 위에 무릎을 꿇고 빈관을 향해 49일 동안 제사를 지냈어요. 매일 아침 5시에 도착해 밤 11시에 떠났죠. 당신이 입원했을 때는 병상을 지켰고 당신이 돌아가신 후에는 관을 지켰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가 잠시 멈추었다. 당신은 저에게 쪽지 한 장도 남기지 않으셨어요.
남겼어. 아버지가 눈을 들어 그를 바라보셨다. 관 밑에 그 봉투. 그 안에는 계약서뿐이었어요. 계약서 밑에도 한 줄이 있었어. 뒷면에 쓰여 있었지. 아버지가 시선을 돌려 창밖의 은행나무를 바라보셨다. 내가 보지 못했구나. 강준혁이 잠시 멈칫했다. 그는 코트 주머니에서 빈 봉투를 꺼내 뒷면을 들여다보았다. 크라프트지 뒷면, 봉투 입구 근처에 연필로 쓰인 매우 작은 글씨가 있었다. 너무 희미해서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준혁아, 이 글을 볼 때쯤이면 나는 더 이상 안전가옥에 없을지도 모르겠다. 모든 것이 순조롭다면 나는 돌아오는 길에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봉투 안의 계약서로 내가 모든 것을 되찾기에 충분할 것이다. 내 어머니가 떠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계셨다. 이 생에서 가장 마음에 걸리는 건 너라고. 나도 마찬가지다. 강준혁이 봉투를 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다. 연필 글씨가 그의 체온에 데워져 종이가 약간 습기를 띄었다. 왜 미리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만약 알려주셨다면 영당에서 제가 어떻게 했을 텐데. 아버지가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셨다. 정말 슬퍼하지 않았을 텐데. 정말 절망하지 않았을 텐데. 그 연극은 가짜가 되었을 거야. 최태주는 바보가 아니야. 그는 그룹 고위층 곁에서 3년을 보내며 누가 연기하고 누가 진심으로 슬퍼하는지 구별할 줄 알아. 그래서 당신은 저 혼자 영당에서 49일 동안 무릎 꿇게 하신 거예요? 나는 매일 밤 박 팀장에게 사람을 보내 골목 입구에서 너를 지켜보게 했어.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내가 얼마나 오래 무릎 꿇었는지 그도 그만큼 지켜봤어. 내가 새벽 3시에 양초를 갈고 있을 때 그는 골목 입구의 검은 승합차 안에서 너를 지켜보고 있었지. 강준혁은 말이 없었다. 그는 식탁 위에 김치 접시를 바라보았다. 호박색 즙이 불빛 아래에서 기름지게 반짝이고 있었다. 22년 전 어머니가 이것을 땅에 묻으실 때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그녀는 이 김치 항아리가 언젠가 꺼내져 이런 식탁 위에 놓이고 부자, 가 나누어 먹게 될 줄 알고 계셨을까? 아버지. 응. 어머니 이야기를 왜 안 해주셨어요? 강준혁이 물었다. 어머니가 남기신 것들 금고 속 그 수첩 당신은 한 번도 언급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의 손가락이 식탁 위에 멈췄다. 내 어머니는 떠나시기 전에 일기 한 권을 남기셨어. 그가 말씀하셨다. 그 안엔 전부 내 일이었어. 내 첫걸음마, 첫말, 첫 입원, 천만점 모든 순간을 기록하셨지. 그녀는 마지막 페이지를 쓰고 이튿날 떠나셨어. 그가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셨다. 은행나무 그림자가 저녁빛 속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고 문지방에 닿을 듯했다. 그 일기는 내가 금고에 18년 동안 보관해 두었어. 매년 내 생일이면 꺼내 읽곤 했지. 하지만 그는 잠시 멈추었다. 나는 한 번도 내게 보여주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어. 왜요? 왜냐하면 내가 본다면 아버지가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셨다. 그 시선은 평온했다. 내 어머니가 얼마나 널 사랑했는지 알게 될 거야. 내 아버지가 무슨 일을 했든, 내가 이 집에서 어떤 대우를 받았든 너는 언제나 누군가의 모든 마음을 다해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될 거야. 강준혁의 눈가가 갑자기 뜨거워졌다. 그는 고개를 숙여 젓가락으로 김치 한 점을 집어 입에 넣었다.
시고 매운맛이 혀끝에서 코끝까지 퍼져나갔고 그는 그 자극을 이용해 두어 번 눈을 깜빡였다. 볼게요. 그가 말했다. 알겠어. 아버지가 일어나셨다. 먹고 나서 금고에 가서 찾아. 그는 몸을 돌려 2걸음 걸어가다 식당 입구에서 멈추었다. 뒤돌아보지는 않으셨다. 준혁아.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은 걸 내가 탓하는 건 당연해. 하지만 알아야 할 게 하나 있어. 뭐요? 내가 그들에게 영당에서 너를 모욕하게 하고 진흙물 속에 무릎 꿇게 하고 그 낡은 셔츠를 입고 49일을 지키게 한 모든 일, 나는 그 모든 것을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어. 그 고통이 어떤 것인지 나는 너보다 더 잘 알아. 왜냐하면 나는 내 아버지니까. 그가 걸어 나갔다. 그의 뒷모습이 복도 모퉁이에서 사라졌고 문틀에는 빈 복도와 그 끝에 있는 마당으로 통하는 반쯤 열린 나무문만이 남았다. 강준혁은 식탁에 앉아 접시에 남은 몇 점의 김치를 바라보았다. 밥그릇에는 반 그릇의 밥이 남아 있었고 이미 식어 있었다. 그는 그 반 그릇을 한 입에 먹어 치웠다. 그리고 몸을 일으켜 안방으로 걸어갔다. 금고는 본가 맨 안쪽 서재에 있었다. 벽에 박혀 있었고 바깥에는 한 폭의 산수화가 가려져 있었다. 강준혁이 그림을 치우고 쪼그리고 앉아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아버지가 설정한 비밀번호는 부모님의 결혼기념일이었고 그는 항상 알고 있었다. 금고 문이 열렸다. 맨 윗칸에는 크라프트지 파일이 하나 놓여 있었고 모서리는 달아 희끗희끗했으며 끈으로 묶여 있었다. 파일 아래에는 그 에메랄드 세트의 빈 케이스와 몇 통의 낡은 편지가 놓여 있었다. 그가 파일을 꺼내 끈을 풀었다. 그 안에는 검은 가죽 표지의 수첩이 들어 있었다. 두껍지 않았고 모서리는 말려 있었으며 표지에는 파란 볼펜으로 한 줄이 쓰여 있었다. 준혁이에게 보내는 편지. 그 옆에는 더 작은 글씨가 있었다. 볼펜의 색은 이미 바랬다. 그가 이것을 볼 때쯤이면 좋은 아이로 자라 있길 바라며. 강준혁이 첫 페이지를 넘겼다. 준혁아. 내가 이 편지를 볼 때쯤이면 엄마는 아마 이 세상에 없을 거야. 울지 마. 엄마는 이 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바로 너를 가진 거란다. 그는 서재 책상 앞 의자에 앉아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겨 내려갔다. 어머니의 필체는 오른쪽으로 살짝 기울어져 있었고 뭐든 길게 늘어지는 습관이 있었다. 그녀는 그의 첫걸음마에 대해 썼다. 작은 의자를 잡고 3걸음 걷다 넘어졌지만 2분 울고 다시 일어나서 계속 걸었어. 내 아버지랑 똑같이 고집이 세구나. 첫말에 대해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 마마처럼 들렸지만 엄마는 알아들었어. 널 안고 30분 동안 울었어. 첫 유치원 등원 내 아버지가 데려갔지. 내가 그의 다리를 붙잡고 놓지 않았고 아버지가 쪼그리고 앉아 아빠가 오후에 제일 먼저 데리러 올게라고 했어. 넌 믿었고 아버지도 정말 제일 먼저 왔어. 강준혁이 뒤에서 3번째 페이지를 넘기다 손가락이 멈췄다. 그 페이지에 어머니는 이렇게 쓰고 있었다. 준혁아, 엄마가 떠난 후 내 아버지는 변할 수도 있어. 그를 탓하지 마. 그는 너무 많은 것을 혼자 짊어지고 있어서 때로는 표현하는 법을 모를 뿐이야. 기억해. 내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든 내가 얼마나 억울하든 그는 나보다 너를 더 사랑해. 다만 그가 너무 서툴러서 말을 못할 뿐이야. 강준혁이 수첩을 덮고 손에 쥐었다. 서재 창밖은 완전히 어두워졌고 은행나무 그림자는 어둠 속에 녹아들었다. 그는 의자에 앉아 매우 오래 있었다.
손에 쥔 크라프트지 표지가 손바닥에 온기로 데워질 정도로 오래. 그리고 그는 일어나 수첩을 다시 파일에 넣고 끈을 묶어 금고에 되돌려 넣었다. 금고 문을 닫을 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아버지가 서재 문간에 서 계셨다. 다 봤어? 네. 아버지는 말없이 주방으로 걸어가셨고 강준혁이 그 뒤를 따랐다. 두 사람은 대청으로 돌아왔고 아버지는 제단 앞에 멈춰 서서 제단 아래 먼지 쌓인 상자를 집어 올리셨다. 상자 안에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영당 용품들 몇 뭉치에 타지 않은 제사 종이, 반쯤 녹은 흰 양초, 노쇠 향로가 들어 있었다. 아버지가 향로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고 다시 뒤적여 사용하지 않은 흰 양초 하나를 찾아내셨다. 하나 켜자. 강준혁이 양초를 받아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향로에 꽂았다. 불꽃이 치솟아 두 사람 사이에 작은 원형의 따뜻한 빛을 드리웠다. 제단 위에는 아버지 자신의 유골함 사진이 여전히 서 있었고 흑백 사진 속 그 사람은 입가에 미소를 띠고 있었고 불꽃 뒤에 선 사람과 20cm의 높이 차이로 마주 보고 있었다. 나중에 바꾸자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이건 너무 정게 나왔어. 괜찮아요. 강준혁이 말했다. 그냥 두죠. 아버지가 그를 한번 바라보셨다. 더 이상 말은 없으셨다. 그날 밤 강준혁은 대청의 의자에 앉아 등받이에 기대어 반쯤 잠들었다. 양초는 해가 뜰 때쯤 꺼졌고 녹은 초가 노쇠 위에 하얗게 굳어 있었다. 그가 눈을 떴을 때 자신에게 담요가 덮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그가 어렸을 때 사용하던 낡은 이불이었다. 빛이 바랜 파란 격자 무늬의 면포였고 모서리에는 어머니의 이니셜이 자수되어 있었다. 아버지는 대청에 계시지 않았다. 주방에서 물 끓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강준혁이 담요를 개어놓고 일어나 툇마루로 걸어 나갔다. 뜰의 눈은 대부분 녹아내려 검갈색 흙이 드러나 있었다. 은행나무 가지는 겨울 아침 햇살에 은은한 은색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가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다. 김 변호사님. 최태준의 변호인과 약속을 잡아주세요. 오늘 오후에요. 전화 너머에서 잠시 멈칫하는 기색이 있었다. 강 변호사님, 어떤 자격으로 만나시려는 건가요? 피해자 소송 대리인입니다. 강준혁이 말했다. 최태준의 전 자산 목록을 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해외 계좌를 포함한 완전한 목록을 원합니다. 강 변호사님, 그 추가 자산 목록은 최태준 변호인이 쉽게. 그럴 거예요. 강준혁이 그를 가로막았다. 그에게 한마디 전해주세요. 강준혁이 검찰에 제출하지 않은 3건이 자금 흐름 증거를 더 가지고 있다. 이 3건을 제출하지 않으면 최태준은 최대 15년을 받을 겁니다. 하지만 제출하면 추가 해외 자금 은닉 경로로 인해 7년에서 10년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가 잠시 멈추었다. 그에게 물어보세요. 협상할 건지 아니면 자신의 의뢰인이 감옥 바닥을 기게 할 건지. 전화 너머에서 2초간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김 변호사의 가벼운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강 변호사님, 아버님과 똑같으시네요. 알아요. 오후 2시 법무법인 회의실입니다. 그가 전화를 끊었다. 당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의 한 오피스 빌딩 18층. 강준혁의 사무실에는 한쪽 벽면 전체가 통유리로 되어 있었고 18층에서 바라보면 한강이 멀리 호를 그리며 휘어지는 것이 보였다. 그는 책상 뒤에 앉아 있었고 앞에는 3개의 펼쳐진 파일이 놓여 있었다. 맞은편에는 동그란 얼굴의 남자가 앉아 있었다.
금태 안경, 짙은 남색 정장, 넥타이는 흐트러짐 없이 매여 있었다. 최태준의 변호인 박원희였다. 두 사람 사이의 책상 위에는 한 번도 마시지 않은 커피 한 잔이 놓여 있었고, 거품은 이미 꺼져 표면에 얇은 기름막이 떠 있었다. 강 변호사님, 박원희가 파일 하나를 밀어 건넸다. 이것이 최태준 씨 명의의 모든 확인 가능한 자산 목록입니다. 국내 부분 청담동 본가, 성북동 상업용 건물, 한남동 아파트, 그룹 지분 모두 법원의 가압류 명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외 부분은 제1의뢰인이 두 곳의 스위스 계좌 명세를 자진 제공했습니다. 강준혁이 파일을 훑어보았다. 3페이지, 한 줄 간격, 정돈된 편집. 이게 전부인가요? 전부입니다. 강준혁이 파일을 덮어 한쪽으로 밀어냈다. 그는 의자 등받이에 깊이 기대어 10손가락을 깍지 껴 책상 위에 얹었고 커피잔 너머로 그 동그란 얼굴을 응시했다. 박 변호사님, 업력이 어떻게 되십니까? 17년입니다. 17년, 강준혁이 반복했다. 그렇다면 제1의뢰인이 그 세 건이 자금 흐름 증거를 추가로 제출할 경우 최태준 씨의 혐의에 국제 자금 세탁, 가중 사유가 추가된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대한민국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제 자금 세탁 부분이 100억 원을 초과할 경우 3년에서 5년의 가중 처벌이 가능합니다. 300억을 초과할 경우 그는 잠시 멈추었다. 7년 가중 처벌이 가능합니다. 박원의 미소가 반쯤 사라졌다. 강 변호사님, 그 세 건이 자금 흐름 증거라는 게 동성건설이 홍콩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케이맨 제도로 이체한 완전한 경로입니다. 세 건, 합계 173억 원입니다. 최태준 씨가 당신에게 제공한 그 목록에는 이 자금이 언급되지 않았을 겁니다. 수취계좌가 그의 어머니 명의이고 아무도 추적할 수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박원희가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거품이 꺼진 라떼가 잔 가장자리에 갈색 얼룩을 남겼고 그는 잔을 내려놓을 때 무의식적으로 엄지로 그 자국을 닦았다. 최태준 씨의 현재 상태는 강 변호사님도 어느 정도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구치소에서 자해를 시도했고 정신 상태가 불안정합니다. 박 변호사님, 강준혁이 그의 말을 잘랐다. 조건을 협상하러 오신 건가요? 아니면 동정표를 팔러 오신 건가요? 박원의 손이 책상 위에 멈췄다. 그는 2초 동안 강준혁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는 웃었다. 그 웃음은 들어올 때의 그 정중한 미소와는 달랐다. 입꼬리는 내려갔지만 눈에는 한층 진지함이 더해졌다. 협상입니다. 좋습니다. 강준혁이 빈 문서 한 장을 밀어 건넸다. 제가 작성한 자백 및 배상 합의서 초안입니다. 최태준 씨가 서명하고 모든 횡령 사실을 인정하며 모든 관련 자산을 자발적으로 배상할 경우 검찰은 재판 시 이에 따라 감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서명하지 않는다면 그가 또 다른 문서를 밀어 건넸다. 이것은 증거 추가 신청서입니다. 내일 아침 8시에 법원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3건이 자금 흐름의 기존 박 팀장이 확보한 5건을 더하면 최태준 씨의 형량은 15년 구간에서 25년 이상으로 바로 상승할 것입니다. 박원희는 앞에 놓인 두 문서를 바라보았다. 오른쪽 문서는 단 한 페이지였고 상단에 증거 추가 신청서라는 글자가 반듯하게 인쇄되어 있었다. 강 변호사님, 그가 고개를 들었다. 이건 강압입니다. 저는 모든 사람의 시간을 절약하고 있을 뿐입니다. 강준혁이 말했다.
당신 의뢰인의 자산은 현재 모두 압류 상태여서 그는 어떤 반격도 할 수 없습니다. 구치소에서의 하루하루는 점점 더 견디기 힘들어지고 변호사 비용은 시간당으로 불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이 한 달을 끌면 그는 한 달 더 고통받습니다. 그렇게 끌고 싶다면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그가 책상 위에 내선 전화를 눌렀다. 김 변호사님, 오늘 오후 법원에 제출할 증거 추가 신청 일정을 박 변호사님께 보내주세요. 전화 너머에서 김 변호사는 단 한마디만 했다. 알겠습니다. 강준혁이 전화를 끊고 박원희를 바라보았다. 오늘 이 합의서를 가져가서 최태준 씨에게 보여주세요. 내일 아침 9시까지 답변을 주세요. 9시가 지나면 그는 창밖의 한강을 바라보았다. 신청서가 법원 시스템에 접수됩니다. 그때 가서 서명하려 해도 늦습니다. 박원희가 두 문서를 집어 정리해 서류 가방에 넣었다. 그는 일어나 정장 아래자락을 정리하고 문간에서 한번 뒤돌아보았다. 강 변호사님, 한마디 하고 가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17년간 형사 변호를 해왔고 다양한 피해자 가족들을 봐왔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순간에 분풀이를 하고 싶어 합니다. 상대방이 더 비참해지는 걸 보고 싶어 하죠. 하지만 당신은 아닙니다. 당신은 분풀이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사건 전체의 진행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가 안경을 밀어 올렸다. 당신 아버지께서 훌륭한 후계자를 찾으셨네요. 박원희가 떠났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매우 가볍게 울렸지만 강준혁은 또렷이 들었다. 그는 의자 등받이에 기대어 천장을 바라보며 10손가락의 관절을 하나씩 꺾었다. 뼈마디에서 잘게 딱딱 소리가 났다. 이 동작을 하는 동안 그의 머릿속은 다른 일로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다. 그 어머니 일기의 내용. 엄마가 떠난 후 내 아버지는 변할 수도 있어. 그를 탓하지 마. 그는 너무 많은 것을 혼자 짊어지고 있어서. 그는 고개를 숙여 책상 위에 한 번도 마시지 않은 커피를 바라보았다. 거품은 완전히 꺼져 회백색 막이 갈색 액체 위에 떠 있었다. 그는 잔을 들어 한 번에 마셨다. 식은 라떼는 쓰게 느껴졌지만 그는 모두 삼켰다. 다음 날 아침 8시 50분. 강준혁은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휴대폰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고 화면이 켜져 통화 화면을 표시하고 있었으며 번호는 박원의 것이었다. 하지만 아직 걸려오지 않았다. 그는 40분 동안 기다렸다. 그동안 차 한 잔을 우려내고 세건이 소송 서류를 검토하고 2통의 이메일에 답장을 보냈다. 8시 52분 휴대폰 화면이 켜졌고 발신자 표시는 박원의였다. 그가 수화기를 들었다. 강 변호사님. 박 변호사님. 합의서에 최태준 씨가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전화 너머에서 잠시 멈춤이 있었다. 그에게 한 가지 추가 요청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당신을 직접 만나고 싶어 합니다. 제가 전달하는 것이 아닌 직접 대면으로 말이죠. 장소는 구치소 면회실, 시간은 당신이 정하기로 했습니다. 강준혁은 찻잔을 든 손을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창밖에 흐린 서울 겨울 하늘을 바라보았고 멀리 한강의 윤곽이 안개 속에 희미하게 보였다. 그에게 전해주세요. 합의서에 서명하면 만나겠다고. 서명하지 않으면 만나지 않는다고. 서명했습니다. 제가 직접 지켜보며 지문을 찍었습니다.
배상 합의서 서명 원본은 이미 김 변호사님 사무실로 팩스 전송되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강준혁이 컴퓨터로 받은 편지함을 열었다. 새 이메일 한 통, 첨부 파일에는 스캔 문서가 있었고 하단에는 최태준의 서명과 붉은 지문이 찍혀 있었다. 서명은 비뚤비뚤했고 영당에서 본 그 쪽지의 필체보다 훨씬 흐트러져 있었다. 서명하는 사람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받았습니다. 그럼 면회 시간은? 오늘 오후 3시. 좋습니다.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전화가 끊겼다. 강준혁이 휴대폰을 내려놓고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차는 이미 미지근해졌지만 마시기에 적당했다. 그는 아버지의 번호를 눌렀다. 아버지. 응. 최태준이 배상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전화 너머에서 2초간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평소보다 약간 가볍게, 안정적으로. 내가 강제한 거야? 그가 선택하게 했어요. 아버지가 가볍게 웃으셨다. 그 웃음은 매우 가벼워서 강준혁은 자신이 잘못 들은 줄 알았다. 오후에 구치소로 가니? 네. 가는 길에 따뜻한 음료 좀 사가거라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구치소 차는 금방 식어. 알겠어요. 전화를 끊었다. 강준혁은 서랍에서 빈 파일을 꺼내 오늘 오후에 사용할 서류들을 넣었다. 최태준의 자산 목록, 배상 합의서 사본, 검찰의 기소 의견서 6페이지, 파일 안에 깔끔하게 정리되었다. 3시 10분 전, 그는 서울구치소에 도착했다. 면회실은 좁고 긴 방이었고, 한가운데는 유리벽으로 나뉘어 있었다. 유리벽 이쪽에는 플라스틱 의자 한 줄, 맞은편에는 같은 수의 좌석이 있었다. 벽은 연회색으로 칠해져 있었고 조명은 차가운 형광등이었으며 내리쬐는 빛은 사람의 얼굴을 푸르스름하게 보이게 했다. 강준혁은 유리벽 이쪽 의자에 앉았다. 그는 파일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두 손을 깍지 껴 그 위에 얹은 채 맞은편의 빈 의자를 바라보았다. 약 3분을 기다렸다. 맞은편의 철문이 열렸고 최태준이 교도관에 의해 끌려 들어왔다. 그는 많이 여위었다. 영당에서 맞춤 정장을 입고 향수를 뿌리고 강준혁의 어깨를 치며 내가 맡겠어 라고 말했던 그 사람과는 전혀 달랐다. 회색 죄수복이 텅 빈 듯 걸쳐져 있었고 귀는 헐렁했으며 목에 푸른 혈관이 하나씩 도드라져 있었다. 마치 피부 아래에서 무언가가 바깥으로 밀쳐 나오려는 듯했다. 그의 머리는 짧게 깎였고 귀 밑에는 흰 머리카락이 몇 가닥 보였다. 강준혁은 그에게 그런 흰머리가 있었던 적이 없었다고 기억했다. 최태준이 유리벽 맞은편에 앉았다. 앉을 때 무릎이 의자 다리에 부딪혀 둔탁한 소리가 났다. 그는 몇 초 동안 강준혁을 응시하다가 벽에 걸린 통화기를 집어들었다. 강준혁도 자신의 수화기를 들었다. 형. 최태준의 목소리가 수화기에서 흘러나왔다. 쉰 목소리로 목구멍에 무언가가 막힌 듯했다. 형이라고 부르지 마. 최태준의 입꼬리가 경련했다. 웃으려 했지만 웃지 못했고 입꼬리는 아래로 처지며 보기 흉한 곡선을 이루었다. 좋아. 강준혁, 그는 수화기를 다른 손으로 바꿔 쥐었다. 그 합의서에 서명했어. 자산 전부 내놨어. 만족해?